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의 영향과 국가별로 어떤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근데 이제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대부분 이제 소비자 물가 고공행진의 부작용을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물가가 높으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아가고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된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죠. 공영방송은 물론 유명 방송 채널에 출연하시는 분들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물가 상승 2% 상승도 부담하기 어려운 국가도 있을 수 있고, 물가가 6% 7%까지 높아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그리고 산업 구조가 어떠냐, 부동산 비중이 높으냐 아니면 수출이 비중이 높으냐,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냐, 그거는 정부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게도 되겠지만은, 그 제각기 다 다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전망을 또 어떻게 하느냐, 경제 전문가들이. 또 기업이나 가게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대응 능력이죠. 거기에 따라서 실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주장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1인당 평균 소득이 1만 달러도 안 되는 국가는 물가가 한 5% 올라 버리고, 또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감당을 못 해내거든요. 그렇지만은 1인당 평균 소득 수준이 거의 5만 달러 이상이고, 그런 국가들은 큰 문제 없잖아요. 그 물가는 5% 오르더라도. 거기다가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와 중국이 대표적인 나라죠. 진위 계수가 50을 넘은 대표적인 국가인데, 그만큼 이제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 빈부 격차의 원인도 부동산 중심으로 빈부 격차가 벌어지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빈부 격차가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극화 정도, 그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도 낮고 1인당 평균, 그리고 양극화도 심하고 부채도 많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심으로 양극화가 된 국가는 이 물가 상승이 치명적이죠. 그리고 가계와 기업 부채 비율이 그 GDP 대비 내지는 가처분 소득 대비 100%를 넘은 국가는 이 감당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정도도 중요하고, 마치 물이 얼 때 영도시에 어는 물도 있고, 그런데 바닷물처럼 마이너스 10도가 돼도 얼지 않는 물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인플레 효과도, 즉 기온과 같은 영도시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거죠. 고체에서 액체, 아니면 액체에서 고체. 그 영도시인데 바닷물은 마이너스 10도시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국민 소득이나 가계 부채 비율이나, 그 다음에 산업 구조나, 그 다음에 외환시장 전망 능력과 대응 능력에 따라서 그 인플레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수의 국가, 지금 2008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빚이 많이 늘었단 말이죠. 한국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죠.
또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또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는 국채 발행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10년이 있어야 만기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다시 금리가 낮아진다면 기존에 발행한 국채는 낮은 금리 조건으로 발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10년짜리 국채가 일반화되어 있죠. 또 거래 비중도 가장 높고요. 그러면 지난해 1%일 때 10년물 국채를 발행했다면 10년이나 있어야 만기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그 만기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도 문제가 없고 10년 후에 금리가 낮아지면 뭐 감당해낼 능력이 있는 거죠. 물론 이 10년물 국채를 거래하는 뭐 금융회사나 아니면 투자은행, 투자기관, 그렇죠. 그 기관 투자자들은 그 영향을 받죠. 채권을 비쌀 때 샀느냐, 낮을 때 샀느냐에 따라서 평가 손실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의 자금 수장에도 영향을 주고 대차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은 그 정부가 낮은 금리에서 채권 발행을 많이 했을 경우에 기업은 영향이 커요. 근데 그것도 그 대응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번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채권 그 투자 수익률을 보고 역시 대응 능력이 있구나라는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서 미국의 투자 은행들 수준이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채권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대응을 제대로 했다라는 얘기죠. 미리 채권 가격 하락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선물 시장을 통해서 대응을 했다. 그리고 가격 등락을 이용해 가지고 매매를 해 가지고 재미를 봤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채권 전문가도 이 능력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은 국가는 또 금리가 올라가도 문제 없죠. 또 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물가 정도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 효과만 감내하면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면 또 이제 부담이 크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도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그 다음에 금융 비용 부담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국가들은 경기 침체가 일반화될 수 있겠죠. 지금 한국 등 신흥국이 대부분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처럼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것이 확인됐는데 그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뿐만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미국 대부분의 그 투자은행들이 채권 시장에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는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도 중요한데 그 환율 전망에 실패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물가는 더 오르겠죠. 또 기준금리도 더욱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계 실질 소득은 더욱더 감소하고 기업의 경영도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주가는 더 빠지고 그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까지 피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환율 전망 능력이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는 천지차라는 거죠. 경기 침체 정도가 그리고 망가지는 정도가 또 금융 시장에서 주가 하락 정도 또 채권 가격 하락 정도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능력이 있는 국가 그러니까 환율 전망에 대응 능력이 있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일본이죠. 그런 국가는 오히려 환율 전망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환율 전망에 지난해 실패했죠.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경제학 교수들이 환율 결정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 연준 의장 출신인 미국 재무부 장관도 그 다른 나라 어려움이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것과 그냥 미국 달러 공급량이 많이 늘었으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또 기업체들이나 실물경적 즉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주장에 현혹돼 가지고 그 외환시장에 대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또 환율은 더욱더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높고 또 주가도 큰 폭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대표적인 국가죠. 부채 비율이 높은 데다가 외환 전문가도 없고 그 다음에 외환시장 대응에도 실패했다. 그래서 한국 주가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빠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가 인플레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인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국가가 있고 또 인플레이가 또 극단적인 경기 불안과 실물 경제 경기 불안 내지는 금융시장 그 큰 폭 하락으로 이어지는 국가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특히 환율 전망 실패는 그 영향이 지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율 전망 실패가 가장 커요. 물가 올리고 금리 상승 유도하고 기업의 실적 엉망 만들고 투자자 대규모 투자 손실 그러니까 부채까지 많은 경우에는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나아가 외환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대표적으로 그 부채 비율이 가계가 높고 그 다음에 대응 능력이 없고 채권 전문가도 대응 능력이 없고 기관 투자자들도 대응 능력이 없고 환율 대응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주가 대응 능력도 없고 결국은 외국인이 떠나면서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까지 감소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국가.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면 인플레의 영향은 국가별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대응 능력에 따라서도 인플레를 즐길 수 있는 국가도 있고 환율 상승을 즐기는 국가도 있고 채권 가격 하락을 즐길 수 있는 국가도 있고 앞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대표적이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수익률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기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다. 외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즐길 수 있는 국가가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라고 보는데 그래서 주가가 덜 빠진다고 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리하면 어차피 가계부채가 많다면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경제 및 금융 전문가의 능력이 그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투자사 결정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나라의 운명은 경제 및 금융 전문가의 능력도 과거와 달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 무능한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출연하는 공영방송이나 또 그 유명 방송 채널에 귀를 기울이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 경제 및 그 외환시장 분석 능력과 채권시장 대응 능력이 있는 경제 및 금융 전문가의 그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도 실력을 향상시킨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